감각에 대하여 1장에 여기 보면 7장 처음에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고들이 상호오존 관계를 살펴보겠다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사고는 보통 대상이라고 불리는 우리 바깥에 있는 물체의 어떤 성질 혹은 우유성의 표상 혹은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 눈이나 귀와 같은 인체기관에 작용하는데 이 작용의 다양성이 현상의 다양성을 낳는다. 모든 사고의 근원은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감각기가 넣는 것을 근원으로 하여 나머지 개념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28페이지 한 대여섯 줄에 보면은 이에 대한 저항 또는 이게 이제 이 압박이 신경이나 힘줄이나 방막 등으로 안으로 두뇌와 심장에 전달되면 이에 대한 저항 또는 반대 압력, 즉 이로부터 해방되려는 마음의 노력이 생긴다. 이 노력은 바깥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어떤 물질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극복이 또는 환각이 우리가 감각이라고 부른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지만 아리스토텔레스를 상당히 경멸했다를 좀 낮춰봤다는 거죠. 무시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반대작용에 의해서 우리 환각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감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이 29쪽에 한 8번째 줄에 보면은 대상과 심상 혹은 환각은 별개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대상이 감각을 갖고 있는, 환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작용한 거라는 얘기죠. 감각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눈이나 귀나 기타 감각기관에 대한 바깥 사물의 압박, 즉 운동에 의해 생긴 환각일 뿐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입장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보낸다고 그랬죠. 그 대상이. 근데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 쪽에서는 이해하는 것도 30회 쪽 보면은 이해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해되는 것이 가해의 상, 즉 알려질 수 있는 것을 내보낸다고 그랬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대상 자체가 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발산한다는 거죠. 예. 발산시키는데 그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그 A는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A에 대해서는 원인은 되겠죠. 그 A가 대상은 있는데 대상으로부터 들어왔는데 그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A 측에서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 그걸 이제 이거 운동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은 운동. 반응이나 운동이라는 거로만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다음에 2장의 이제 상상에 대하여 앞에 운동하는 휴식 욕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얘기 그냥 읽어보면 되고 그 32쪽에 밑에서 한 6번째, 7번째 줄에 보면은 라틴인들은 이것이 실제로 보고 있을 때 생긴 심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여 상상이라고 부르고 좀 부적절하긴 하여도 다른 모든 감각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환각이라고 부르며 이 말은 나타남이라는 뜻으로 모든 감각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상상이란 쇠퇴하는 감각일 뿐이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에 깨어있을 때의 감각의 세태는 감각 속에 만들어진 운동의 세태가 아니라 운동의 흐려짐이다. 우리가 감각이 있다고 그러네. 이 감각이 쇠퇴하는 바로 우리가 안 보더라도 그게 바로 없으시지 않죠. 이게 관성에 의해서 뭐 조금 있을 텐데 그런 쇠퇴하는 감각 그 자체가 즉 환각 그 자체를 지칭할 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상이라고 한다. 이게 33쪽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쇠퇴하는 감각 이게 상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마지막 줄에 쇠퇴한 것, 즉 감각이 희미해지고 오래되고 과거의 것이 되고 만 것을 지칭할 때는 기억이란다. 쇠퇴하는 감각을 상상이라고 그랬고 상상은 쇠퇴하는 감각, 기억은 쇠퇴한 것 얘기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다량의 기억 혹은 많은 것들에 대한 기억을 경험이라고 한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인가? 감각에 나타난 대상 전체가 심상으로 나타난 것은 단순 상상이라고 그러고 그 한 여섯 일곱 번째 줄 뒤에 보면은 복합 상상이 있죠. 여러 개가 섞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보고 말을 봤는데 말만 보고 사람이 나타나면 이게 단순 상상이지만 사람의 머리를 한 말의 몸 이렇게 되면 이게 복합 상상이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이미지너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복합 상상이다. 그죠? 영어 개념은 좀 모르겠는데 이미지너리 좀 만들어진 거니까 만들어진 거지. 그렇다면 그렇게 되겠네. 여기 쓴 compound imagina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 거는 simple imagin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 상상이라는 것은 비비드하게 여기서는 현재 진행형처럼 쇠퇴하는 감각. 예, 받아들인 거, 감각이 받아들인 거죠. 근데 감각 자체가 현재 진행형처럼 쇠퇴하고 있는. 그렇죠. 조금 더 지나가면 이게 기억이 되는 거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과거분사처럼 이미 가버렸다. 이제 과거 시제 완전히 되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기억이 되는 거고. 아직까지 자기 머릿속에서 그걸 이제 형성해낼 수 있으면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운동의 흐려짐이라는 거죠. 아까 뭐 그다음에 그 재밌는 표현은 35쪽이 밑에 세 번째 줄에 꿈에서는 생시라고 생각하지만 생시는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 표현 재밌는 표현 같아요. 이 표현이 36쪽에 보면은 한 딱 중간에 보면은 요컨대 꿈은 생시의 상상 작용이 역전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 운동은 생시에는 이쪽 끝에서 시작되고 뇌에서 시작되겠죠. 이거는 꿈을 꿀 때는 저쪽 끝에서 시작된다는 건데. 참 그렇고. 그 다음에 뭐 37쪽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과거의 이교도들은 꿈이나 강렬한 환각을 환능이나 감각과 구별할 줄 몰랐다. 이방 종교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무지에서 발생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은 이해라는 표현이 있죠.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인간이나 혹은 상상력을 가진 모든 생물에게 말이나 기타 임의 기호에 의해 일어나는 상상은 일반적으로 이해라 불린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있고 다른 동물에게도 있다 그렇죠. 이 단어를 주면 우리가 그 단어에서 연상되는 어떤 물체나 사물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이 이해라 본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언어를 주면 이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연관된 거 생각하는 그게 있겠죠. 이건 아니든 하여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안경 이러면 우리가 이제 안경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중간 과정을 지금 우리 인간이나 상상력을 가진 모든 동물이 말이나 기타 임의의 기호, 네, 이게 이제 말로 안경 캤거나 안경 그림을 보여줬고 뭐 어떤 글씨를 썼거나 했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상상, 이 동일하고 경험에 의해서 이제 같이 공유하려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문자하고 언어의 이 발견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 밑에 네 번째 줄에 인간에게 특유한 것은 인간의 의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물의 이름을 연결하고 조직하여 만든 긍정, 부정 등의 언어로 개념이나 사고를 이해한다는 점에 있다. 사물의 이름을 연결하는 건 나중에 이제 언어가 나오면 네이밍이 가능하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상상의 계속 또는 연속에 대하여 일반 담화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고의 계속 연속을 마음속 담화라고 합니다. 마음속. 이게 참 담화라는 걸 이 디스코스라는 표현이 상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디스코스. 멘탈 디스코스라고 했다는 거.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41쪽이죠. 아니 이걸 왜 갑자기 내가 이 수상 에세이 읽듯이 지금 하고 있는가 몰라. 옛날에는 저 오디세이야 읽듯이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지금 내가 이걸 그거 에세이 읽듯이 이야기를 할까? 이건 다 이해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 안 들어. 우리가 그 오디세이나 아니면 일리아스 읽을 때는 요약 이런 식으로 안 읽었잖아. 그건 스토리잖아요. 그 스토리 이야기 잘 안 했잖아요. 그냥 뭐 중요한 것만 좀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는 스토리는 우리가 이해하시는데 이거는 이래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돼요. 내가 오늘 갑자기 지금 요약해서 아니면 중요한 부분만 대충 읽어도 이거 한 번 더 보겠까. 그리고 아까 내가 내 유튜브에 해놓은 걸 내가 들어도 내가 복습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긴 되던데. 복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석 안 해도 참석한 듯이 이제 복습이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에세이를 읽고 난 뒤에 이제 리바이던 갈 때는 이제 원래로 돌아가야지 하고 했는데 내가 지금 아직도 이제도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리바이어드는 에세이처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모든 책들이 대부분에 섹스 빼고는 섹스피어나 이런 데서 이거 빼고는 소설 빼고는 안 해줘도 돼요. 7년 차거는 all of them일 거야. 네. 소설 외에는 야 이렇게 가야 되나? 사실 에세이가 더 이렇게 안 해도 될 뻔한 것 아니었어요. 에세이는 사실은 몽테뉴 자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몽테뉴 자신의 생각 얘기할 때는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아닌 거 얘기할 때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두 번 읽으면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보통 사람들 한 번밖에 안 읽어오거든. 내도 두 번 읽어도 이자뿌는데 잊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겠다. 조금 그래도 그 사람이 철학적으로 혹은 아니면 더 의미 있게 얘기한 거는 한 번 더 우리가 리마인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이것도 보면 좀 내가 지금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 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비용을 딱 받으니까 앞에 쭉 읽었던데 바로 딱 머릿속에 다시 아주 유용하게. 이도 개념 중심이라서 방금 그렇게 읽으시면 배우는 우리한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저 혼자 읽었을 때랑요 와서 같이 읽으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개념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누구나 다 또 딴 데 가도 마찬가지겠죠. 예,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참석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근데 대구 가면은 그 신동일 교수님
그 10번째 줄점에 보면은 이제 사고의 연속, 아까 우리가 마음속 대화라고 그랬죠. 마음속 담화라고 그랬죠. 그 멘탈 디스커스라고 그랬는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유도되지 않는, 의도가 없는, 일정하지 않는 연속 사고다. 강렬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욕망이나 정념의 목표와 의도가 없기 때문에 강렬하지 않은 거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규제된 연속 사고 하면은 두 번째 유형의 사고는 앞의 것에 비해 보다 안정된 것으로서 어떤 욕구나 의도에 의해 규제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원하거나 두려워에 생긴 인상은 강렬하고 연속적이라는 얘기죠. 이 규제된 연속 사고에는 두 종류가 있다. 43쪽 5번째 줄에 보면 하나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인 혹은 수단을 탐구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사고는 인간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다. 원인을 탐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어떤 일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 원인을 탐구하는 것, 결과를 탐구하는 건데 이거는 인간에게만 있다고 했죠. 그것을 획득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사고는 오직 인간에게만 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5번째 줄에 보면 라틴의 통찰과 예지가 바로 그것으로서 현재 나타난 어떤 결과의 원인을 탐구하거나 현재 또는 과거의 원인이 가져온 결과를 탐구하는 것,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분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44쪽에 약간 밑에 중간 밑에 때때로 사람들은 어떤 행위의 결과를 알고 싶어한다. 이런 때는 유사한 행위에는 유사한 결과가 따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과거에 있었던 유사한 행위를 생각해내고, 이게 항상 맞는 건 알겠죠. 의사들의 그 진단 방법이 이 방법 아닌가? 에브덕션이라고 하는데, 에브덕션.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에 이러한 종류의 사고를 예견이라고 하고 혹은 분별력이라고도 하며 성견지명이라고도 한다. 혹은 지혜라고도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5번째 줄에 45쪽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은 현재일 뿐이다. 지나간 일은 기억 속에 존재할 뿐이며 다가올 일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란 과거의 행위의 결과를 현재의 행위에 적용한 마음속의 가상일 뿐이다. 그래서 경험은 아까 대량의 기억이 경험이라고 그랬잖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추측이 가장 확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아주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추측과 맞아 떨어질 경우에 이를 분별력이라 한다. 그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도 초자연적 예언은 오직 그분에게만 있다, 이런 표현. 밑에 세 번째 줄에 징후란 어떤 결말의 선행 사건이다. 또한 이미 유사한 결말이 관찰된 바 있을 때에는 거꾸로 그 선행 사건의 결말이 징후가 된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은 딱 그 과거에 대한 추측에서 늘 두째 줄에 분별이, 아까 분별력 나왔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끌어낸 미래에 대한 추정인 것처럼 과거의 어떤 일로부터 과거에 대한 추정도 가능하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 5번째 줄에 밑에서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깃들어 있는 마음을 쓰는 데는 오감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능력들은 연구와 노력에 의해 획득되고 정대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습득하는데 이 모든 것은 단어와 합법의 발명에서 시작된다. 이 합법은 언어입니다. 언어죠. 합법이죠. 인간의 마음의 운동에는 감각과 사고와 사고 연속입니다. 마음의 운동에는 감각과 사고와 사고 연속이죠. 이 사고 연속이 뭐야? 담화지, 담화.
하지만 같은 능력이라도 합법과 방법의 도움을 받을 경우 그 능력은 향상된다. 인간이 다른 생물들과 구별되는 이유도 이렇게 향상된 능력이 있다. 자, 이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화 될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은 13번째 줄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신의 개념을 떠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그 위대함과 힘을 개념화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맨 처음 그 하느님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존재하는 자 이런 식으로 나는 말 자체 나는 존재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하느님의 이름을 하느님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네이밍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존재 우리가 규제하면 안 되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됐대요. 그래서 그렇게 못 불러가지고 야외 뭐 이제 이런 식의 다른 이름을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7번째 줄에 보면 밑에서 우리가 개념으로서 파악한 것은 무슨 감각에 의해 혹은 전체를 한꺼번에 혹은 부분을 지각한 것이므로 감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사고는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어느 능력에 대하여 문자의 발명이 인쇄술의 발명보다는 훨씬 더 확실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한 5번째 줄쯤 보면 4번째 줄인가? 문자는 과거의 기억을 계승하고 온 지구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인류를 결합시켜주는 유일한 발명이다. 기억과 그 다음에 상호 교제와 이런 거다 결합시켜주는. 제일 마지막 줄에 가장 고귀하고 유익한 발명은 이름, 즉 네이밍인 것 같아요. 하나의 개념을 언어로 나타내며 명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되는 말이죠. 이 이름이란 우리가 가장 좁은 의미의 이름이 아니라 이름 혹은 명칭이죠. 명칭. 그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의 발명이다. 근데 이 스피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을 사용하여 생각과 느낌 따위를 전달한 행위의 관점을 둔 겁니다. 이 언어로서 사람들은 사고를 기록하고 사고를 기록하고 과거의 사고를 회상합니다. 과거의 사고는 기억을 회상하는 거겠죠. 하고 상호간의 이익이나 교제를 위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언어를 이용해서 사고를 기록하고 과거의 사고를 회상하고 기억이죠. 그 다음에 상호간의 이익이나 교제를 위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51쪽 보면은 밑에서 1번째 줄쯤에 언어의 일반적 효용은 마음속 담화를 입말로 사고의 연속을 낱말의 연속으로 바꿔준다는 점이다. 사고 연속을 기록할 수 있겠죠. 이제 바꿔주니까. 그 다음에 밑에서 5번째 줄 보면은 그러므로 이름의 첫 번째 효용은 회상을 위한 징표, 부호, 노트죠. 노트로 사용된다는 점이고 또 하나의 효용은 다수가 동일한 낱말을 사용할 경우에 그 낱말들의 관련과 순수에 의해 자신의 관념이나 사고를 혹은 욕망이나 공포를 혹은 다른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일반적 허용에 대해서 얘기했죠. 마음속 담화, 즉 사고를 입말로, 사고의 연속을 낱말의 연속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52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줄인 언어의 특수한 효용은 다음과 같다. 있습니다. 그게 보면 원인을 기록하는 일, 이게 이제 뭐 학문이 된다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지식을 다른 사람을 알려주는 일, 그 다음에 의지와 목적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상호간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일,
그다음 유의함으로써 이제 즐겁게 하는 일, 이 네 가지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언어의 난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잘못 기록하는 경우,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그런 등등 해서 몇 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55쪽에 한 10번째 줄인가요? 언어가 사고를 아까 기록한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이 마음속 담화를 입말로, 그 다음에 사고 연속을 낱말을 연속으로 바꿔준다는 데 있다라는 표현인데, 사고를 기억하는데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것은 수사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하나, 둘, 셋 하는 거. 그 다음에 56쪽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두 개의 이름이 결합하여 하나의 결론 또는 단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줄인가요? 참과 거짓은 사물의 속성이 아니고 언어의 속성이다. 언어가 없다면 참도 없고 거짓도 없을 것이다. 오류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는 것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는 것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처럼 말이야. 이거 타입 1 오류, 타입 2 오류 이런 말이 있는데 통계학에서. 그 다음에 정의의 필요성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밑에서 진리는 우리가 단정을 내릴 때 이름을 올바른 순수로 나열하는 데 있다. 아까 위에서 affirmation, 단정을 얘기할 때 두 개의 이름이 결합하여 하나의 결론 또는 단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라고 했죠. 이 단정. 그 정확한 뜻을 기억하여 정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정의가 그거에 따라 배치해야 된다. 이런 말. 그 다음에 57쪽의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그러므로 이름을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이 바로 언어의 첫 번째 허용이며 이렇게 할 때만 과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바로 이러한 그릇된 학설도로 인하여 책의 근위만 믿고 자기 성찰 없는 사람은, 자, 아까 우리가 너 자신을 알아야 돼 성찰하라고 그랬잖아. 성찰하고 반대가 책입니다. 남의 그 얘기죠.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나쁜 상태에 빠지면 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지식을 가진 사람과 무지보다는 더 나쁜 게 그릇된 학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5번째 줄에 그리스인들은 로고스라는 말 하나로 어느 스피치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고 추론, 리전이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것은 추론이 없으면 언어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언어가 없으면 추론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추론 행위를 3단 논법이라 불렀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진술을 다른 진술과 연결하여 요약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이름의 다양성,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그 이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물이나 물체로 어떤 사물은 물질이나 물체,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우유성이나 성질,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물의 모양, 색깔, 인식하여 그 사물에 대한 관념을 가지게 되는 것. 네 번째는 이름 그 자체와 이름들을 결합하여 말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은 밑에서는 8번째 줄점에 그 밖에 모든 이름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새로 생긴 말이면서 아직도 그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말인데 스콜라 학자들과 혼미한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무수히 만들어 놓았다. 또 하나는 의미가 서로 모순되거나 혹은 어울릴 수 없는 두 개의 이름을 합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드는 경우 무형의 물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2쪽에 보면은 어떤 말을 듣고서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일정한 결합과 배열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생각을 알았을 때 바로 그 말을 이해했다고 한다. 즉 이해란 언어에 의해 생겨난 개념일 뿐이다. 그러므로 만약 언어가 인간에게 특유한 것이라면 나는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가로 안에 그렇죠. 이해도 역시 인간에게 특유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 63쪽에 의미가 일정하지 않는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일곱 번째 줄인가 재밌는 표현. 또한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부터 항상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10번째 줄전인가? 그 대상을 보는 자의 정념에 따라 다양한 색조로 채색된다. 그러므로 추론을 할 때는 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말에는 우리가 본질이라고 생각되는 의미 외에 화자의 성격, 성향, 흥미도 같이 들어있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몽테뉴 지난번에 읽었을 때 말은 말하는 사람은 책임 50, 말을 듣는 사람은 지금 같이 책임이 있다고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 반, 말 듣는 사람 반에 계속 합시다. 5장이죠 5장. 참 치열하게 공부하니. 야, 그래서 오늘 아니라노? 추론과 과학적 지식에 대하여. 자, 첫 줄에 보면 추론이란 리전이란 각 부분을 더하기 위하여 합계를 생각하는 일, 혹은 어떤 액수에서 다른 액수를 빼기 위하여 나머지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 같아요. 마지막 줄에 두 개의 이름을 합하여 하나의 단정, affirmation을 아까 그랬어요. 만들고 두 개의 단정을 합하여 하나의 3단 논법을 만들고 여러 개의 3단 논법을 합하여 하나의 논정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미시리에 벌써 디지털화돼 있어요. 그죠? 1 더하기 1, 1 빼기 뭐 1, 딱 그죠? 그 생각 들었죠. 역시 과학적 우리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66쪽에 보면 추론하면은 그 저기 금수님 저 문과 있다 이과 있다고 문과를 갔댔잖아. 추론이란 우리의 사고를 표시하고 표명하기 위해 합의된 일반 명사의 연결관계를 계산하는 것. 아까 더하기 빼기 하는 일뿐이다. 여기에서 표시라는 말은 자기 마음속으로 헤아린 경우를, 표명이라는 말은 자신이 헤아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여 논증한 경우를 말한다. 67쪽의 밑에 5번째 줄에 보면 추론의 효용과 목적은 정의와 의미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기결에서 다른 기결로 이행하는 데 있다. 이름들에 대한 최초의 정의와 확립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은 버려둔 채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기결의 결론과 진실성을 찾으려서는 안 된다. 그만큼 정의와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류와 불합리에 보면 68쪽에 보면은 중간 약간 밑에 뒤에 생길 아까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보고 뭐 추론한다고 그랬는데 추측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뒤에 생기지 않을 일을 생길 것을 추측하거나 앞에 있지도 않는 일을 있었다고 추측할 경우 이것을 오류라고 한다. 아무리 신중한 사람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의미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로 추론하여 얻은 하나의 추론이 그렇던 경우 흔히 이것도 오류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불합리, absurdity 혹은 무의미한 말에 속한다 이런 말이죠. 오류는 기대에 어긋난 것, deception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잘못 추정한 것을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팩트화되지 못하면 오류고, 그죠? 기계가 일어날 때 잘못 작동하거나 뭐 안
안 넣어야 될 재료를 넣고 나면 그 오류가 일어나잖아요. 사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사람 하는 말은 안 일어난 사실을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나 앞으로 안 일어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안 없었다고 생각하거나 그건 오류라고 하죠.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없었다 하든지 없었던 일을 있었다 하는 그런 오류고 예, 그렇죠. 나머지 일반적인 뭐 이상한 것들은 그냥 불합리 혹은 무의미한 말이라고 얘기하는. 아 뭐 이상한 그 뭐 이것도 있었네. 여기 뭐 아까 예를 들어 보면 비물질적 실체, 치즈 속에 들어 있는 빵, 자유로운 백성, 백성이 자유롭지 않았나 그 당시.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그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이다. 딱 중간에 69쪽에 이 장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이며 아까 원인을 분석하는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일에 자신이 어떤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우월하다. 이제 또 하나의 우월, 아까 그 동물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동물에도 있다고 그랬고 결과를 하는 것은 분석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를 추가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발견한 기결들을 모아서 일반적 법칙 general rul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저 수학에서 theorem 혹은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객은 aphorism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러한 인간의 특권은 우리가 불합리한 특권에 불합리하다 인간이 불합리하다는 거죠. 이런 약화된다 이 말이죠. 인간이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70쪽 보면 불합리한 원인들이 나옵니다. 불합리한 결론이 나오는 첫 번째 원인은 방법의 결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방법. 정에서부터 즉 용어의 확립된 의미에서부터 추론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물체에만 어울리는 이름을 우유성의 이름으로 삼거나 뭐 그런 얘기.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바깥에 있는 물체의 우유성의 이름을 우리 몸에 있는 우유성의 이름으로 삼는 데 있고 뭐 네 번째는 물체의 이름을 이름이나 언어의 이름으로 삼는 데 있다. 이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번역이 좀 이상하나 뭐. 잘못 네이밍된 그런 말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자 다섯 번째 우유성의 이름을 이름이나 언어의 이름으로 삼는 데 있고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언유나 비유를 잘못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외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2쪽에 과학적 지식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 표현이 있습니다. 추론은 감각이나 기억처럼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분별력처럼 경험만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자, 분별력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능력은 노력하여 얻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과학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밑에서 한 10번째 줄인가요? 감각이나 기억이 사실에 관한 지식, 즉 과거의 일이나 취소할 수 없는 일에 관한 지식이라면 과학은 하나의 사실과 다른 사실과의 관련 또는 의존관계에 관한 지식이다. 그래서 이제 감각과 기억이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과학을 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각과 지식, 기억을 우리 앞에서 설명했고 위에 설명했고 그다음 아까 위에서 바로 보면은 추론은 노력하여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노력 중에 첫 번째는 적절한 이름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정연한 방법으로 이름들을 결합하여 주장을 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당면한 문제와 관련된 모든 이름들의 연결 관계에 관한 지식에 도달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편이 73쪽에 밑에서 8번째 줄점인가? 그러나 과학적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도 타고난 분별력만 갖고 있다면 잘못 추론하거나 잘못된 추론을 믿거나 하여 그릇되고 불합리한 일반적 규칙에 빠져든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고귀한 상태에 있다. 과학 지식보다는 뭡니까 이게 분별력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잘못된 과학적 지식을 갖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럼 뒤에 보면은 둘 다 좋다고 그러죠. 과학적 지식과 분별력 둘 다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불합리한 일반적 규칙에 빠져든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고귀한 상태에 있다. 원인이나 규칙을 모른다고 해서 그릇된 규칙에 의존하게 되거나 실제는 그렇지도 않은 정반대의 일을 가지고 자신이 일망하는 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인간 정신의 빛은 명료한 말이다. 그러나 우선 정의가 명확해야 모함이 제거되고 깨끗해진다. 아까도 얘기했죠. 정의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추론은 그 발걸음이며 과학의 정지는 그 길이며 인류의 복지는 그 목적이다. 그 다음에 6번째 줄에 경험이 많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아까 나왔던 얘기고 학문이 깊으면 학식이 생긴다. 우리는 보통 둘 다 지혜라 부르지만 라틴인들은 분별력과 학식과 구별하여 전자는 경험에서 생기고 후자는 과학적 지식에서 연루한다고 보았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있고 그건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의 다양한 표지 중에는 오류가 없는 확실한 것도 있고 불확실한 것도 있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5장이 끝났네.